1945년 2월 26일 9시 47분 윌슨 더글라스 왓슨 일병은 검은 화산재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오지마의 이름 없는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관총을 난사하는 능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23살이었습니다. 그는 7년의 초등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는 아칸소 출신의 소장농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해병대가 너무 무겁다고 평가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19.4 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그의 소대는 발이 묶였습니다. 병사들은 화산재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능선에서 6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본 기관총은 완벽한 사격 범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전술은 그들에게 전차 지원을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포병 지원이나 측면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왓슨은 대신 언덕 위로 곧장 돌격했습니다. 다음 15분 동안 일어난 일은 해병대가 자동 소총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왓슨은 그 무거운 총을 골반에 대고 발사했습니다. 그는 박격포 사격과 수류탄 속을 뚫고 45도 경사면을 올랐습니다. 그는 정상에서 완전히 노출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완전 자동으로 포효했습니다. 60명의 일본군이 30피트 떨어진 곳에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의 소대가 마침내 그에게 도달했을 때 윌슨 왓슨은 자신의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7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파편이 그의 어깨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탄창에는 단 2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진지 주변에는 60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1945년 2월 19일이었습니다. 이오지마 상륙 작전의 디데이였습니다. 7만 명의 해병대원들이 그 검은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통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오지마의 모든 제곱야드는 일본 포병의 사전 조준 대상이었습니다. 2만 1,000명의 적군이 11마일 길이의 터널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터널들은 화산암에 파여 있었습니다. 토치카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강화되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위장망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로 얽힌 사격 범위가 모든 접근로를 덮고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타라와 전투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펠렐리우 전투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사이판 전투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타라와에서는 76시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3,100명의 해병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격부대의 17%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펠렐리우에서는 전투가 7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695명의 미군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전투가 3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오지마는 달랐습니다. 레이몬드 스프루언스 제독은 이오지마를 군사 역사상 제곱피트당 가장 강력하게 방어된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섬은 8제곱마일의 면적을 가졌습니다. 섬의 모든 인치는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개시된 포격은 태평양 역사상 어떤 상륙전 포격보다 많은 탄약을 퍼부었습니다. 전함들은 14,000톤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항공모함 항공기들은 5,000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것은 3일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진 맹폭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지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3피트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지는 미 해군의 함포 사격을 견디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1945년 2월 19일 오전 9시 해병대의 첫 번째 부대가 해변에 상륙했을 때 일본군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1,500명의 해병대원들이 첫 번째 고지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박격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제5해병사단은 좌측에 상륙했습니다. 제4해병사단은 우측에 상륙했습니다. 양측 사단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해병대원들의 발목이 빠질 정도로 부드러운 화산재를 가로질러 전진했습니다. 참호를 파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몸을 숨길 곳도 없었습니다. 수리바치 산에 주둔한 일본 포병 관측병들은 완벽한 관측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사륙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디데이 밤이 되자 2,420명의
해병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501명의 해병대원들이 전사했습니다. 이것은 해병대 역사상 최악의 첫째 날 사상자였습니다. 해병대는 정확히 700야드를 전진했습니다. 윌슨 왓슨은 브라우닝 자동 소총수가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빈 총의 무게는 19.4 파운드였습니다. 20발들이 탄창을 추가하면 20파운드가 넘었습니다. 캔버스 벨트에 6개의 예비 탄창을 넣으면 최소 4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기 시스템만의 무게였습니다. 비교하자면 M1 게런드 소총은 9.5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해병대원들은 브라우닝 자동 소총 사수들을 표적으로 지칭했습니다. 일본군의 전술 교리는 자동 소총수를 먼저 사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대의 제압 사격 능력을 없앨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소총수들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 통계학자들은 태평양 전역 내내 암울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이오지마 해병 소총수의 평균 전투 생존 기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 사수의 평균 전투 생존 기간은 30분이었습니다. 30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브라우닝 자동 소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달카날, 타라와 부건빌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의 독특한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당 500에서 650발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96식 경기관총보다 빨랐습니다. 또한 미군 M1 119식 기관총보다 더 기동성이 좋았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이 불을 뿜으면 일본군 병사들은 즉시 엄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브라우닝 자동 소총수들을 먼저 사살했습니다. 모든 일본 분대는 상명하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동 소총수를 식별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집중 사격을 가하여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휴대하는 것을 사형 선고와 같게 만들었습니다. 왓슨은 부건빌 이후부터 그것을 휴대해 왔습니다. 그는 부건빌 이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괌 이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오지마에 있었습니다. 2월 26일, 7째 날이었습니다. 승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윌슨 더글라스 왓슨은 1922년 2월 18일 엘라베마주 터스컨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2명의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는 8명의 형제와 3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찰스는 소장농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다는 밭에서 일하면서도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1940년 무렵 가족은 아칸소주 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소장농이었고 가난했습니다. 윌슨은 5년의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농장에서 전업으로 일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윌슨 왓슨은 사격에 능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아칸소 시골에서 자란다는 것은 사냥이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끼, 다람쥐, 새를 사냥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고기를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잡았습니다. 윌슨은 6살에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2.2 구경 소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윌슨에게 빈손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다. 14살 무렵 윌슨은 50야드 거리에서 다람쥐의 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달리는 토끼를 따라 총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날아가는 오리를 조준하여 맞출 수 있었습니다. 왓슨은 나중에 자신이 총과 함께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쉬면서 사냥을 다시 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 본능적인 사격 능력은 이오지마에서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아칸소 숲에서 움직이는 표적에 수천 발을 발사하며 개발되었습니다. 왓슨은 1942년 6월 30일에 징병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주만 공격 6개월 후였습니다. 그는 소집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942년 8월 6일 윌슨 왓슨은 아칸소주 리틀록에 있는 해병대 모집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5피트 8인치의 키에 190파운드의 체중이었습니다. 그는 농사일로 다져진 근육질의 몸이었습니다. 그는 해병대 예비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해병대가 항상 가장 먼저 투입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들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는 샌디에이고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기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1943년 1월 24일에 태평양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제3해병사단, 제9해병연대, 제2대대지 중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제9해병연대는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이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북언빌에 가장 먼저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밀림 속으로 가장 먼저 진입했고 항상 전진했습니다. 와스는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한 명의 병사가 운용하도록 설계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존 모제스 브라우닝은 1917년에 보병이 이동하면서 사격하는 자동 소총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개념은 보병이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전진하면서 골반에서 총을 발사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 개념이 비실용적임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었고 정확했으며 파괴적이었습니다. 전쟁 사이의 해병대는 브라우닝 자동 소총의 역할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한 명의 병사가 효과적으로 휴대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탄티 급탄식 기관총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탄창 용량이 너무 작았습니다. 탄티 급탄식 기관총이 수백 발을 장전하는 데 비해 이것은 단 20발만 장전했습니다. 총열은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과열될 때까지 발사되다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1940년에 채택된 M1 118A2 모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양각대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총은 20파운드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또한 운반 손잡이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밀림이나 해변을 가로질러 운반하기에는 여전히 허리가 부러질 듯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반자동 사격 기능을 제거하고 완전 자동 사격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당 450발로 느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분당 650발로 빠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 사수들은 양각대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2.5파운드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것은 무기를 조금 더 다루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파운드는 여전히 20파운드였습니다. 그 무게를 이해하려면 M1 게런드 소총 두 자루를 함께 묶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8마일의 화산재 위를 그것을 들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브라우닝 자동 소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에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작동했습니다. 이 신뢰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태평양의 해병대원들은 일본의 96식과 99식 기관총이 습한 환경에서 잘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진흙, 모래, 그리고 염수, 분무가 포함되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계속 발사되었습니다. 한 해병대원은 브라우닝 자동 소총이 모든 것을 뚫고 발사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타라와의 산호먼지, 북언빌의 정글 부식, 그리고 이오지마의 화산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가능할 때마다 그것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청소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발사되었습니다. 그러한 신뢰성 덕분에 브라우닝 자동 소총 사수들은 분대 공격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해병대의 전술 교리는 과달카날, 타라와, 사이판, 그리고 펠렐리우 전투를 통해 발전했습니다. 이오지마에 이르러서는 제3해병사단이 특정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모든 분대는 3개의 화력조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화력조는 하나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4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브라우닝 자동 소총 사수, 부사수, 그리고 추가 탄창을 운반하는 2명의 소총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소총수들은 브라우닝 자동 소총 사수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호하고 탄약을 운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측면을 엄호했습니다. 이는 브라우닝 자동 소총 사수가 화력조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화력조가 일본군 진지를 공격할 때 브라우닝 자동 소총 사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골반이나 어깨에서 사격했습니다. 이것은 적의 진지를 제압하고 소총수들이 기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왓슨은 부건빌 이후부터 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리듬, 무게, 그리고 반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열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기 전에 몇 발을 발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격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탄창을 교체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20발들이 탄창을 사용했습니다. 분당 550발의 완전 자동 사격으로 탄창 하나당 2.18초의 연속 사격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 2초의 사격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재장전 시간이 왔습니다. 빈 탄창을 떨어뜨리는데 2초가 걸렸습니다. 그는 벨트에서 새 탄창을 꺼내 장전하고 사격을 재개했습니다. 이것은 4초 동안 전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4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훈련받은 일본군 병사들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왓슨은 3초 이내에 재장전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그의 왼손은 빈 탄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이미 새 탄창을 제자리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0,000번의 반복으로 얻은 근육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2월 26일에 그 모든 속도가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때는 1945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 디데이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병사단은 디데이 플러스 3일인 2월 21일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전선의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모토야마제의 비행장을 향해 북쪽으로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격은 하루에 몇 야드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9번째 해병연대는 사탄 스스로가 설계한 듯한 지형에 직면했습니다. 그 지형은 협곡으로 갈라진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능선은 동굴들로 빽빽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모든 동굴 입구는 기관총 진지였습니다. 모든 능선은 살상구역이었습니다. 일본의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장군은 이오지마 요새화를 위해 8달을 보냈습니다. 도쿄에서의 그의 명령은 미국인들이 한 발짝마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쿠리바야시는 미국의 전술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미국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산업 역량이 일본이 소모전을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미군의 사상자를 최대화하도록 이오지마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반자의 돌격과 낭비적인 역습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일본 병사는 지하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해병대가 오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적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2월 26일 9번째 해병, 연대 2대대 지중대는 작은 언덕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없었고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화산 능선들로 이루어진 풍경 속에서 또 다른 화산 능선일 뿐이었습니다. 왓슨의 소대가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200야드를 전진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오전 중반에 징역이 멈췄습니다. 일본군의 토치카가 우측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배치되었고 콘크리트로 강화되었습니다. 기관총이 전체 접근로를 커버했습니다. 왓슨의 소대는 진격하려 했습니다. 기관총 사격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전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차는 험난한 지형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포병은 진지를 타격했지만 토치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함포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전함 포탄이 능선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토치카는 여전히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왓슨과 12명의 다른 해병은 언덕 기슭의 포탄 구덩이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화산재는 아무런 엄폐물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움직일 때마다 기관총 사격이 검은 간헐천을 뿜어냈습니다. 지휘관인 소위는 자신의 선택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좋지 않았습니다. 폭발물을 가진 공병을 기다리는 것은 더
더 많은 병사들이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철수하여 다른 경로를 찾는 것은 측면을 노출시킬 것이었습니다. 정면 공격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왓슨이 그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왓슨은 자신이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움켜쥐고 토치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왓슨은 화산재를 통해 30야드를 낮은 포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토치카는 경사면 위 40야드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관총 총열이 튀어나온 콘크리트 총안구가 있었습니다. 2명의 일본군 기관총 사수가 내부에 있었고 알 수 없는 수의 보병이 지원했습니다. 왓슨은 토치카에서 15야드 떨어진 움푹 들어간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총구 섬광을 볼 수 있었고 92식 기관총의 특유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표준 브라우닝 자동 소총 전술은 엄폐물을 찾고 사격 위치를 설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용자는 그 후 목표물을 제압하여 분대가 기동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왓슨은 대신 일어섰습니다. 19파운드 무게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이 그의 어깨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15야드 거리에서 완전 자동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무기는 빠른 연사율을 가지고 있었고 2.2초 만에 20발을 발사했습니다. 306 스프링필드탄은 초당 2700피트의 속도로 명중했습니다. 각 발은 2800피트-파운드의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의 총알은 토치카 총안구를 관통했습니다. 총알은 콘크리트 상자 안에서 튕겨 즉시 2명의 일본군 기관총 사수를 사살했습니다. 왓슨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띠에서 수류탄을 뽑아 총안구를 통해 던졌습니다. 2초 후에 그것은 폭발했습니다. 왓슨은 토치카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3명의 일본군 보병이 충격을 받고 탈출하려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왓슨은 3발 사격으로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체 교전은 9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소대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20야드를 전진했을 때 2번째 진지가 발포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총이 다른 위치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그것은 경사면 위 왼쪽 측면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왓슨이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8명의 일본군 보병이 왓슨의 소대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8식 아리사카 소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왓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격했습니다. 그는 화산 경사면을 따라 돌격하며 허리에서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아칸소에서 개발했던 사냥 본능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목표물을 조준하고 총을 휘두르고 발사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일본군 병사의 몸통 중앙에 2발을 명중시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2번째 병사는 수류탄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왓슨은 그가 던지기 전에 그를 쏘았습니다. 수류탄은 일본군 진지 한가운데에서 폭발하여 3명의 병사를 더 쓰러뜨렸습니다. 남은 일본군 병사들은 흩어졌습니다. 왓슨은 포탄 구덩이에 도달하여 가장자리에 몸을 숨기고 탄창을 교체했습니다. 2번째 토치카는 20야드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관총이 목표물을 찾아 움직일 때 총구 섬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왓슨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 사수 보조원인 한 1등병이 그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 보조원은 오른쪽에 움직임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왓슨은 오른쪽을 흘끗 보았고 적어도 10명의 일본군 보병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증원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왓슨이 2개의 진지를 제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인식하고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왓슨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퇴하여 소대를 재편성하고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일본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전에 앞으로 나아가 2번째 토치카를 점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왓슨은 부하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언덕 위로 돌격했습니다. 경사면은 점점 더 가팔라져 45도에 달했습니다. 발걸음마다 화산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치카에서는 기관총 사격이, 측면에서는 소총 사격이, 그리고 수류탄이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왓슨은 오르면서 허리에서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 오르막에서 화산재를 뚫고 쏘는 불가능한 사격이었습니다. 그는 3명의 일본군 병사를 명중시켰습니다. 그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 보조원은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왓슨은 혼자였습니다. 그는 정상에서 5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수류탄이 그의 주위에 떨어졌습니다. 일본군의 수류탄 발사기인 무릎 박격포는 50mm 포탄을 경사면에 떨어뜨렸습니다. 한 발이 3야드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여 왓슨의 어깨에 파편을 박았습니다. 그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는 정상에서 4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관총 사격이 격렬해졌습니다. 왓슨은 정상에 수십 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방어 진지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멈추면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었습니다. 그가 후퇴하면 그들은 그의 소대를 죽일 것이었습니다. 왓슨은 더 빠르게 돌격했습니다. 그는 3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탄창을 떨어뜨리고 새 탄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탄창을 제자리에 단단히 끼우고 징역을 멈추지 않고 다시 발사했습니다. 그는 2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수류탄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왓슨은 2명의 투척수가 수류탄을 놓기 전에 그들을 쏘았습니다. 수류탄은 일본군 진지 한가운데서 폭발했습니다. 그는 1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왓슨은 이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 10대 그리고 노병들이었고 모두 그를 쏘고 있었습니다. 그는 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윌슨 왓슨은 1945년 2월 26일 09시 53분경 그 이름 없는 언덕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고지대에서 완전히 노출되었고 일본군 보병은 사방 30피트 거리에 있었습니다. 윌슨 왓슨은 15분 동안 그들과 홀로 싸웠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모습이었습니다. 왓슨은 화산재에 발을 딛고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엉덩이에 기대었습니다. 선택기는 분당 650발의 빠른 연사 속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왓슨이 오르면서 볼 수 없었던 반대 경사면에서 돌격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었고 20피트 그리고 15피트였습니다. 그들의 총검은 장착되어 있었고 그들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왓슨은 짧게 점사하며 좌우로 총을 움직였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의 306 스프링필드 탄은 썰매 망치처럼 명중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6명의 일본군 병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두 4초 만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탄창을 비우고 재장전했습니다. 8명의 병사로 이루어진 두 번째 파도가 다른 방향에서 왔습니다. 왓슨은 몸을 돌려 발사했습니다. 왼쪽의 움직임을 보고 그는 몸을 돌려 다시 발사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비어 있었고 그는 재장전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움직임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일본군 보병은 수류탄을 사용했습니다. 97식 무릎 박격포는 50mm 포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왓슨이 보지 못했던 동굴 입구에서 기관총 사격이 날아왔습니다. 왓슨의 세상은 즉각적인 위협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는 조준하고 발사한 다음 목표물로 이동하여 발사했습니다. 탄창이 비자 그는 재장전하고 조준한 다음 다시 발사했습니다. 그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 총열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가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고정된 총열은 그것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고장 나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왓슨의 다리를 때렸습니다. 총알이 관통했지만 그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발사했습니다. 일본군 수류탄이 5피트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왓슨은 다음 공격자를 쏘았습니다. 그는 수류탄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폭발은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고 파편이 그의 옆구리를 강타하여 2개의 상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계속 싸웠습니다. 일본군은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한 명의 해병을 제압하면 전체 미군 진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왓슨은 계속 그들을 죽였습니다. 7분쯤 되었을 때 왓슨은 팔에 또 다른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 팔은 여전히 작동했고 그는 계속 발사했습니다. 9분이 되었을 때 그의 뒤에서 수류탄이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그의 등에 맞았지만 그는 계속 발사했습니다. 12분이 되었을 때 왓슨은 허리띠에 탄창이 다 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예비 탄창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손상되어 무기에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끼웠습니다. 탄창이 장착되자 그는 발사했습니다. 20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왓슨은 이제 단발 사격을 가하며 모든 총알이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14분이 되었을 때 왓슨은 주변 시야에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한 일본군 병사가 10피트 떨어진 곳에서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왓슨은 그를 쏘았습니다. 그 병사는 뒤로 넘어져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왓슨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4.5 구경 권총을 뽑았습니다. 그 권총에는 탄창에 7발이 있었고 약실에 1발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15분이 되었을 때 왓슨은 뒤에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소대가 정상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소대장인 토마스 중사가 왓슨의 위치에 도착했을 때 그는 피투성이가 된 윌슨 왓슨이 화산재 속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는 그의 왼팔, 오른 다리, 등, 그리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7군데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파편 조각들이 그의 어깨, 옆구리, 그리고 등에 박혀 있었습니다. 왓슨은 한 손에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다른 한 손에 4.5 구경 권총을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69의 일본군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중사는 쳐다보았습니다. 그 중사는 왓슨이 맞았는지 물었습니다. 왓슨은 자신을 내려다보며 놀란 듯했습니다. 왓슨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중세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탄띠를 풀고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 탄창들을 확인했습니다. 손상된 탄창에는 단 2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왓슨은 나중에 너무 흥분해서 무서울 틈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휴식을 위해 벨트를 풀고 탄창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남은 탄약이 2발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단 2발이었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한 번 더 공격했다면 윌슨 왓슨은 그 언덕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해군 의무병이 그의 위치에 도착하여 부상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병은 그에게 의무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왓슨은 자신의 분대가 그를 필요로 했기에 아직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왓슨은 나흘 더 전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때는 1945년 2월 27일, 즉 D-Day 플러스 8일이었습니다. 왓슨의 상처는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15분 만에 퍼플 하트 7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상을 입은 대부분의 병사들은 후송되었을 것입니다. 왓슨은 머물렀습니다. 지 중대는 북쪽으로 다른 능선 지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기관총 진지, 기관총, 그리고 동굴 속 일본군 보병을 만났습니다. 왓슨의 소대는 다시 선봉에 섰습니다. 오후 중반, 소대는 강력하게 요새화된 일본군 진지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기관총과 박격포가 있는 고지대로 완벽한 방어 지형이었습니다. 진격은 멈췄고 병사들은 고립되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왓슨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았고 그의 소대가 조각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다시 언덕 위로 돌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동 소총을 든 외로운 해병에 대해 듣고 대비했습니다. 왓슨은 전진하면서 견착 없이 사격하여 적 진지를 제압하고 사격을 유도했습니다. 기관총 총알이 그의 발 주위에 흙먼지를 일으켰지만
그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는 진지의 밑부분에 도달하여 수류탄을 던지고 폭발 속을 돌격했습니다. 3명의 일본군 병사가 착검한 채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왓슨은 브라우닝 자동 소총으로 3명 모두를 사살했습니다. 박격포탄이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그를 쓰러뜨렸고 더 많은 파편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일어나 계속 싸웠습니다. 소대는 그를 따라 경사면을 올랐고 그들은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왓슨은 또다시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운이 다했습니다. 이때는 1945년 3월 2일, 즉 디데이 플러스 11일이었습니다. 왓슨은 11일 연속으로 싸웠습니다. 그는 총상 7군데, 여러 파편상, 탈진, 그리고 탈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후송을 거부했습니다. 지중대는 360이 다시 시고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화산 지형의 또 다른 화산 능선이었습니다. 일본군 저격수의 사격은 오전 내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격수들은 노련하고 인내심 있으며 치명적이었습니다. 왓슨의 소대는 계곡과 절벽을 포함한 험준한 지형을 통과했습니다. 그곳은 저격수에게 완벽한 지형이었습니다. 14시 30분 윌슨 왓슨은 저격수의 총탄을 목에 맞았습니다. 총알은 관통했고 경동맥을 몇 밀리미터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의무병들은 몇 초 안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압박을 가하여 출혈을 멈췄습니다. 선임 의무병은 왓슨에게 그의 임무는 끝났으며 이 상처로 인해 배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왓슨은 반박할 수 없었고 거의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의무대로 그리고 해변으로 마지막으로 해상병원선으로 옮겼습니다. 윌슨 왓슨의 이오지마 전쟁은 13일간의 연속적인 전투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60명이 넘는 일본군 병사들을 사살했습니다. 2번의 주요 공격을 모두 포함하면 이 숫자는 아마 8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자신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5월 윌슨 왓슨은 하와이의 해군 병원에서 회복했습니다. 제3해병사단은 이오지마를 확보한 후 괌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섬은 3월 26일에 안전하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최종 피해는 전사한 미군 6,821명과 부상당한 19,217명으로 총 27,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3해병사단 단독으로 전사자 1,131명과 부상자 4,438명이 발생했습니다. 왓슨의 중대인 제구해병대 제2대대지 중대는 사상자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왓슨이 회복하는 동안 그의 대대장은 명예훈장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훈장 수여 사유서에는 그의 눈부신 용맹과 대담함이 부분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3해병사단 제구해병대 제2대대에서 복무하는 자동 소총수로서의 그의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화산열도 이오지마에서 일본군 적군에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1945년 2월 26일과 27일에 발생했습니다. 추천서에는 2번의 공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기관총 진지, 언덕 위 돌격, 그리고 정상에서 홀로 보낸 15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의 2번째 공격도 포함되었습니다. 추천서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왓슨의 완전한 무시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의 주도력과 용기를 부각시켰습니다. 해병대는 1945년 7월에 이 추천서를 승인했습니다. 1945년 10월 5일 체스터 니미츠 해군 원수는 백악관에서 기념식을 주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때때로 니미츠의 날이라고 불렸습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태평양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14개의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1등병 윌슨 더글라스 왓슨은 대통령의 손에서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왓슨은 차려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총상 7군데를 입었습니다. 그의 등과 어깨에는 파편으로 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오크 리프 클러스터 6개가 달린 퍼플 하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루먼은 왓슨의 목에 훈장을 걸어주었습니다. 그의 명예 훈장 수여 사유서에는 그의 용감한 주도력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절망적인 역경 속에서 그의 용맹한 투지가 칭송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소대가 계속 징역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 내내 그의 고무적인 리더십은 최고의 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계는 1등병 왓슨과 미 해군에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은 기념식 후에 왓슨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 언덕을 돌격할 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물었습니다. 왓슨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적군 병사들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다른 기자는 그가 무서웠는지 물었습니다. 왓슨은 그때는 너무 흥분했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무서울 틈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벨트를 풀고 나서 그는 탄창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남은 탄약이 2발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45년 10월 25일이었습니다. 아칸소주 얼 마을은 도시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상점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윌슨 더글라스 왓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그를 위한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갔던 소작인의 아들을 위한 영웅 환영식이었습니다. 퍼레이드는 얼 고등학교에서 끝났습니다. 펜 레이니 주지사가 연설했습니다. 이씨 툭 게이싱스 하원 의원도 연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왓슨에게 연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왓슨은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왓슨은 자신은 총과 함께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잠시 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사냥을 따라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군중은 웃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왓슨은 앉았습니다. 그가 할 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1957년까지 해병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M14 소총과 M60 기관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동안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해병대 분대 전술을 정의했습니다. 모든 해병 소총 분대는 한 명의 자동 소총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수는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수는 교착 상태를 깼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수는 가장 무거운 무기를 운반했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윌슨 왓슨은 한 명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15분간의 지속적인 자동 사격에 달려 있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해병대는 퀀티코에서 왓슨의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캠프 르진에서도 이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전 세계 모든 해병대 기지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그 언덕을 향한 그의 돌격은 개인의 주도성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전 중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공격 작전에서 자동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왓슨의 이야기는 무기의 무게가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20파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휴대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것을 든 모든 해병은 자신이 등의 표적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격이 시작되면 그 무게는 화력을 의미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분당 650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36 스프링필드 탄약을 사용했습니다. 이 무기는 어떤 조건에서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300야드 거리에서 개별 표적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정확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화염 방사기를 제외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다른 어떤 보병 무기보다 많은 일본군 병사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윌슨 왓슨과 같은 병사들이 그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왓슨은 1946년에 패트리샤 설리번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 1명과 딸 2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1946년에 해병대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그는 미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미 육군으로 전속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동안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결국 그는 1966년에 부사관으로 전역했습니다. 그의 경력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963년에 그는 탈영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엘라베마주 포트러커에서 무단 이탈한 후에 발생했습니다. 왓슨은 당국에 단순히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그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명예훈장 수훈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2번의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육군은 나중에 혐의를 취하했습니다. 윌슨 더글라스 왓슨은 아칸소에서 군 복무 후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면서 사냥하고 낚시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는 이오짐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추궁을 받으면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전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1994년 12월 19일 윌슨 더글라스 왓슨은 아칸소주 러셀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72살이었습니다. 그는 아칸소주 오존의 러셀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묘비는 소박합니다. 미국 국기가 그의 안식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문에는 그의 이름, 복무 기록, 그리고 명예 훈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15분 만에 사살한 일본군 60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그가 홀로 지켜낸 언덕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의 소대를 구하면서 입은 총상 7군데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와 함께 복무했던 병사들은 기억합니다. 왓슨은 여러 곳에서 기념됩니다. 텍사스주 알링턴에 있는 국립명예훈장 박물관에는 그의 훈장 사유서와 사진이 눈에 띄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국립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은 태평양 전선 전시관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칸소주 오존의 러셀 묘지에서는 참전 용사 단체들이 매년 그의 생일에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제3해병사단은 그의 이야기를 부대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해병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은 이오지마에서의 왓슨의 행동에 대해 배웁니다. 그의 명예훈장은 의회 명예훈장협회 본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5년 2월 26일 제9해병대 제2대대지 중대는 40%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 언덕 위로 진격하려 할 때 발생했습니다. 왓슨의 공격 후 중대는 다시 진격을 재개했습니다. 사상자 수는 8%로 감소했습니다. 왓슨이 점령한 언덕은 핵심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3해병사단이 모토야마 비행장으로 진격하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중요한 전략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9해병대는 이틀 앞서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3해병사단은 동쪽 해안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3월 10일에 북동쪽 해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오지마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이는 남아있는 일본군을 분리했습니다. 최종 작전을 더욱 관리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오지마는 1945년 3월 26일에 안전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2251대의 비심쿠 폭격기가 이오지마 비행장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약 24,761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왓슨이 점령을 도운 이 섬은 점령 과정에서 희생된 미군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27명의 해병대원과 해군이 이오지마에서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해병대 역사상 다른 어떤 전투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각 병사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윌슨 왓슨의 이야기는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주도성이 전투를 바꿉니다. 왓슨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원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전술적 상황을 정체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의 주도성은 그날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둘째, 훈련은 장비보다 더 중요합니다. BA1은 무거웠습니다. BA1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BA1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왓슨은 어린 시절을 사냥과 사격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근육 기억과 조준 본능을 개발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아칸소 숲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시간은 전투 효율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8,000마일 떨어진 화산 언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셋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왓슨은 나중에 너무 흥분해서 두려움을 느낄 틈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그가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2대대 제구해병대 지중대는 24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오짐에 상륙했습니다. 1945년 3월 26일까지 16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대 병력의 70%에 해당했습니다. 그 168명의 병사들은 미국 전역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아이오와와 아칸소 출신의 농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공장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대학생들과 뉴욕의 고등학생 운동선수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의 병사단 소속 1,131명의 해병대원이 이오지마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가족을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부는 아내와 자녀를 남겼습니다. 공식 기록은 그들의 부대 명칭을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의 사망 날짜와 매장 위치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크리스마스 아침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코 안아보지 못할 손주들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윌슨 왓슨은 살아남아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오지마 전투 이후 49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냥을 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손주들에게 전쟁에 대해 짧고 마지못해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15분의 기억을 남은 생애 동안 짊어졌습니다. 그는 7개의 총상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완전히 아물지 않은 파편 조각도 몸에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말하지 않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대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에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가 너무 무겁다고 말했던 무기를 들고 언덕을 돌진했던 해병대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전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도 끝까지 전선을 지켰던 해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실제 인물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주의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또는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가족 중에 복무했던 분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윌슨 더글라스 왓슨 이등병과 제2대대 제구해병대 지중대 240명의 병사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는 병사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